은퇴 후 매달 300만 원씩 쓰면서도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했는데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10억 원이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4% 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후 5년 만에 자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4% 룰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4% 룰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72법칙 들어보셨죠? 복리로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인데 4% 룰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은퇴 이후에 어떻게 돈을 빼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퇴할 때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매년 4%씩만 인출하면 30년 이상 원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윌리엄 벤젠이 1994년에 처음 발표했고 이듬해 트리니티 대학교 경제학 교수 3명이 연구 논문으로 검증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자산을 얼마나 모아야 하느냐입니다. 계산법은 간단해요. 은퇴 후 1년 동안 쓸 생활비를 계산하고 거기에 20소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고 해볼까요? 1년이면 3,600만 원이고 여기에 25를 곱하면 9억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9억 원을 모으면 매년 4%인 3,600만 원씩 뺐어도 30년 이상 자산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 지났을 때 자산이 4% 증가해서 10억 4천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4천만 원을 인출하는 거죠. 그럼 월 33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고 다시 원금 10억 원으로 돌아가서 이걸 또 운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년 생활비를 뽑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이 매년 최소한 4% 이상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당금이든 자산가치 상승이든 합쳐서 4%는 불어나야 원금이 보존되겠죠. 만약 자산이 전혀 불어나지 않는데 매년 4%씩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산수인데 25년 만에 원금이 바닥나버립니다. 그래서 자산은 계속 증식되어야 하고 그 증식분과 배당금을 합쳐서 4%를 인출한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더 중요합니다. 이 4%라는 게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실질 수익률이라는 점이죠.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을 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투자해서 연 7%의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주식이 오르고 배당도 받아서 총 7%가 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물가가 3% 올랐다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바로 4%입니다. 7%에서 3%를 빼면 4%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7%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야 물가를 감안했을 때 4%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느냐? 지금 4천원만 원의 가치와 20년 후 4천원만 원의 가치는 다르거든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실질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해야 20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30년 후에도 똑같이 살 수 있어야 하니까요. 세 번째 조건. 그럼 7% 수익률은 어떻게 만드느냐는 질문이 나오겠죠. 예금이나 적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까지도 은행 금리가 1%에서 2% 수준이었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죠. 자산 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주식 50%,
채권 50%로 배분했을 때 평균 7%에서 8%의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왜 주식과 채권을 섞느냐?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도 큽니다. 특히 은퇴 초기 2년에서 3년 연속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4%를 빼쓰기도 전에 자산이 녹아내리는 거죠. 한번 떨어진 원금을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으로 하락장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미국 주식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S&P 500 지수에 25%를 넣습니다. 미국 대기업 500개 회사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 나스닥 100 같은 기술주 중심 지수에 25%를 배분하고요. 채권 쪽으로는 장기 국채에 25%, 물가연동채에 25%를 넣는 겁니다. 물가연동채는 이름 그대로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채권이거든요. ETF로 치면 S&P 500은 SPY, 나스닥 100은 QQQ, 장기국채는 TLT, 물가연동채는 TIP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ETF들은 보통 연 2% 정도의 배당금도 나와요. 10억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의 배당이 별도로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운용 수수료나 환율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당도 수익의 일부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985년부터 2022년까지 약 35년 동안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연환산 수익률이 약 9.4%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매년 똑같이 9%씩 오른 건 아니에요. 좋을 때는 22%까지 올랐고 나쁠 때는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MDD라는 개념인데 이건 최대 낙폭을 의미합니다. 30년 넘게 투자하는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마이너스 16.3% 정도였다는 거죠. 반대로 나스닥 100에만 100%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수익률은 훨씬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MDD가 30%에서 40%까지 갈 수 있어요. 자산이 반토막 가까이 나는 걸 보면서 20년, 30년을 버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손절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려면 MDD를 20% 이내로 관리하면서도 7%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그 균형점이 바로 25%, 20%, 25%, 25% 배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은퇴 시점입니다. 은퇴하는 타이밍이 경기 호황기냐 불황기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 은퇴하자마자 주식시장이 연속으로 폭락한다면 아무리 4%만 뺐어도 원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직후 경기가 좋아서 자산이 크게 불어나면 4% 이상을 써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은퇴 타이밍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생활비에 24배를 모으고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연 7% 이상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면 물가 상승률 3%를 제외하고도 실질 4%를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 손실 없이 30년 이상, 거의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파이어족들이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물론 4% 룰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 리스크 성향, 생활비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5%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까지도 괜찮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 원리와 이론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은퇴 준비가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의 전제는 꾸준함입니다. 시장이 떨어진다고 패닉에 빠져서 포트폴리오를 깨버리면 소용없어요. 시장이 오른다고 욕심내서 비중을 바꿔도 안 되고요. 정해진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리밸런싱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4% 룰의 핵심이거든요.